네, 간밤에 발표된 미국 4월 물가 상승률 약간 떨어졌습니다. 금리 그리고 우리 경제에게 어떤 영향 줄지 오늘 해석해 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4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3.4% 미국 3.4% 기록했거든요. 0.1% 포인트 떨어졌는데 떨어지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지금 다시 오르다가 또 좀 떨어졌는데 잡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섣부르고요. 예,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파월 입에서요. 예. 파월 입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 발표하기 전에 예, 뭐 생산자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는 그건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마다 이제 파월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말자 좋게 얘기해서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이제 수치가 나온 건데. 최 교수님 그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는데 그래요? 조금 앞으로 좀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할까? 예. 근데 이제 제가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지금 현 상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월 입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지만 4월달에 범피 패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범피. 범피. 이게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어디로 갈지 이게 당분간은 잘 모르겠다 이거 얘기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이제 혼재된 수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개인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채널 TV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잘 웬만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전망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이제 그런 거 관련 정보를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인플레율에 대한 전망을 이제 좀 이제 하고 그래요. 가끔요. 하는데 인플레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졌습니다. 과거보다도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미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금융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거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든 싫든 간에 그러니까는 세상의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은 달러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달러의 힘하고 미국채는 같은 말이거든요. 달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미국채 발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그랬는데 제가 이 시간 나와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미국채를 지금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결정하는 그러니까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요인이 두 가지가 제가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공급 물량 이거 문제다. 하나고 이게 그러니까 급증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은 사실 그러니까 좀 조정도 하고 해가지고 좀 억제를 시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율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이거를 저는 알지 못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준이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인플레율 전망을 좀 이렇게 그동안 몇 번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 화면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5월 5일날 제가 이제 최백은 TV에서 그때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4월 10일 날 이제 그러니까 3월 달 CPI가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소위 CPI 쇼크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환율도 이제 막 폭등하고 엔화 가치도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미국채 수익률도 이제 막 쫙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4.7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고 10년물 기준으로요. 올라가고 그랬었을 때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에요.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 추정을 했는데 이거를 공개를 좀 하기를 꺼려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안 맞으면은 사실 미국에서 오래된 얘기지만 있잖아요.
경제학자한테 물어보느니 점쟁이에 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맞을 확률이 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까지. 사실 저는 맞으면은 사실 밑줄 본전뿐이 못하는 거거든요. 안 맞으면 그러니까 사실 망신당하는 거고. 맞으면은 최공 되시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제 그 게시판에다가만 이렇게 올려서 그거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상을 잘 맞고 그랬었어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래서 그걸 추정을 했는데 그걸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5월 5일날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한 게 이제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이는 건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3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반등을 했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근원 CPI를 근원을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연준이 되게 맞출 때 되게 아무래도 근원을 중심으로 두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곡물 가격은 이제 뺀 나머지 그렇죠. 소비자 변동성이 물가를 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빼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게 반등을 했었잖아요. 3월 달에. 예, 그렇지. 3월 달에 그러니까는 달에, 조금 반등했었거든요. 다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계속 하락해 왔었어요. 한 달도 안 쉬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3월 달 거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4월 달에 갑자기 반등을 하니까 아니 3월 달 수치가 반등을 하니까는 충격으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큰 반등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넘게 그러니까 하락 기세가 가던 게 갑자기 턴 어라운드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CPI 쇼크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는 4월 달에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추정하고 나서 하반기 갈수록 이게 쫙 올라가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올 하반기? 그래서 이게 내 추정 방식이 내가 이게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가 해가지고 조심스러웠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든 하여간 현실적으로 계산하든 간에 4월 달 건 다시 일시적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추정을 해보니까. 최 교수님의 그 모델로 돌려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달건 떨어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5일 날 뭐냐면은 4월 달에 근원 소비자 물건은 일시적으로 하락을 보일 겁니다. 이제 맞췄네 그러면은. 그렇죠. 결과적으로 맞췄죠. 이 흰수염기를 쓰고 이제 최공 타이틀 하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종종 맞추고 그런 걸 이제 가는데 제 방송 듣는 사람들은 증인이니까는 잘 알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 공술의 공수거님이 팬인 것 같아요. 이번 오늘 발표된 그 미국 그 CPI 지수 그거 보고도 이제 앞으로 전망이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더 커졌는데 부담이 커졌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4월 달 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지만은 이제 5월 말에요. 5월 31일 날 연준이 진짜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실제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썼느냐.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이제 저거죠. 지출을 연방준비제도 가장 이걸 중요하게 중요시 핵심으로 놓는 거죠. 근원 이제 PC라고 이제 우리가 하죠. 이거는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해보니까요. 그거는 같은 4월 달 건데 소비자 물가는 그러니까 일시로 하락을 했는데 이건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간다게 되면 시장은 분위기가 금리 인하 이제 여기다 이제 막 이제 또 이제 군불 때 이렇게 아닙니까? 이미 그 떼기 시작했어 막. 그리고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벌써 이제 인하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물 건너갔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가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시장에 굉장히 영향이 크지요. 주가도 막 올라가고 막 이제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새벽에 TV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5월 말에 발표되는 게 진짜가 이제 발표되는데 그 PC 지수 PC가 나오는데 그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뒤통수 맞는 기분 있게 아닙니까? 시장이 다시.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 조심하시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 쭉 가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지더라 이거예요. 지금 저표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올해 12월 달까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네. 문제는 뭐냐면 연말 정도는 5%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5% 물가가? 근원 지금 CPI가 3% 된데 그렇죠. 3.6% 이제 4월 달께 나온 게 이제 근원 CPI가 좀 더 높거든요. 그게 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믿지 못하겠어 가지고. 그래서 나도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발표된 게 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해서 딱 하락했던 게 맞았다는 거잖아요. 맞았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음 달 가봐야 하는 것들이고.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3월 달 것도 사실은 맞췄었던 거예요. 3월 달 것도 예. 그러니까 다시 반등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이제 3월 달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 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내 추정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저렇게 되게 되면요 금융시장은 엄청 충격을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 이게 그 최 교수님의 모델이 이게 뭔지 그러니까 뭐 자세히 설명해봤자 지금 뭐 모를 테니까 이게 공신력이 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냥 뭐 사다리 타서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아이 설마 경제학자가 사다리 타게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도 어. 잠깐 소개는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저기 물가 상승률은 예. 연율이라고요. 그렇지. 연율. 연율 전년 동월 대비로 그렇지. 되게 우리가 물론 전월 대비로도 우리가 참고하지만은 예.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전년 동월 대비 그렇죠. 1년 전이라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예. 작년 3월 달하고 4월 달 예. 무슨 저기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물가는 갑자기 급변동을 안 합니다. 그렇지. 예. 그렇죠? 3월 달하고 4월 달은. 예. 그러면 이제 그 1년 후에 또 3월 달, 4월 달을 봤을 때 3월 달, 4월에 어떻게 나오겠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큰 변화가 없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예. 결국 뭐냐면 그 수치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아, 기저 효과. 예. 아, 그 전년도에 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기 이 21년도부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봄 예. 때부터. 예. 근데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요. 예. 4월 달부터요. 그러면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4월 달에 기저 효과가 작용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그 다음 연도에는요.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개년간 이렇게 추적을 이게 이제 누적돼 있으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그 고려 변수를 해가지고 이제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100%를 다 잡아내지 물론 못하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잡아내는 건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저도 이건 너무 이거 누가 믿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번까진 맞췄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장에서 지난달도 맞췄고.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은 난리 나는 거죠. 난리지 5%까지 지금 간다면.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시요. 예. 그러면 이거는 연준이 지금 이제 뭐냐면은 더 이상 긴축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예.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이제 어차피 이제 이게 하락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연준 의도대로 안 가게 되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근원 PC도 비슷한 추세가 나와요. 예. 이게 이제 4월 달 것만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가 예.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을 사실은 연준이 제공한 거예요. 연준이 제공한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게 최 그러니까. 교수님 모델도 다시 올라간다는 예, 건 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왜? 자, 연준 입장 속에서 연준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렇죠.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고용 최대 이제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 보여드린 김에 이게 이제 PC입니다. PC가 4월 달부터 PC는 계속 올라가. 이게 3% 미쳤었거든 3월 달에. 이게 여기서 예, 지금 예.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거라 이거죠. 예, 지금. 이게 이제 4월 달께 이제 5월 31일 날 발표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3%로 올라가지더라고요. 이 PC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제일 중요한. 그렇죠. 진짜 미국인들이 얼마나 지갑에서 돈을 그렇죠. 꺼내서 소비에 썼느냐. 이게 이거지. 미국식 인플레율 산정 방식이죠. 이게 계속 올라가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것도 앞에 CPI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진짜 연준이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죠. 걷잡을 수 없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5%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겨우 2%대로 지금 집어넣는 게 목표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다시 5%까지 올라간다. 예. 물론 그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최 교수님 모델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예. 그럼 진짜 흰수염 붙이셔야 돼. 그리고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야 다시 아, 그렇게 나도 안 되면 믿겨졌어요. 그렇게 나도 안 되면 정말 믿겨졌어요. 난리 나지. 예, 나도 안 미국뿐 믿겨졌는데. 아니고 한국이 제일 난리나.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예. 그래서 무슨 표현까지 쓰냐면 아마겟돈에 저기 진입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제 추정이 틀리기를 사실은 바라는 입장인데 예. 근데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금리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인플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금리는 예. 경제 활동에서 금리는 실질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실질 금리. 예, 인플레를 뺀 거.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금리는 최소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보상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지금 100만 원 쓸래? 1년 후에 100만 원 쓸래? 그러면 전부 다 100만 원 지금 100만 원을 쓰죠. 예. 그러면 1년 후에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 100만 이거지. 원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은 최소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이상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1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실질 금리입니다. 예. 실질 금리인데 이게 이제 실질 금리예요. 어. 실질 금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년물을 이제 먼저 봐보세요. 이게 금융위기 전입니다. 파란색급 선은 5년물 미국 채고. 미국 최고. 주황 오렌지색은 소비자 물가로 소비자 이제 물까지 해봤어요. 쓰고. 근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전에요. 예. 2004년 7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연도가 그러니까 2004년 2000맨 왼쪽이 지금 2004년이에요. 예.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요.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한 17차례 인상을 해가지고 예. 5.25까지 올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이 폭이 차이가 보게 되면은 5년물이 예. 전반적으로 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위에 그러니까 있어. 실질 금리가 플러스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 예?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았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뭐냐면 아. 2006년 하반기부터 예. 폭이 확 커지죠. 더 커지죠. 요때. 예, 이제 확 커지잖아요. 예, 예. 파란 선하고 오렌지색 사이에가 이제 그 폭인데 예, 예. 그게 확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실질 금리가 커지게 되면은 예. 5년물 같은 경우 기업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예. 뭐 이게 결국 이제니까는요. 자금에 대한 부담이요.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장기 투자니까. 예. 이게 5년물이 이렇게 부담이 예. 되죠. 자, 그다음 그림 하나 봐 보세요. 예. 예. 이건 10년물. 예. 이거 아직 안 마찬가지 넘어갔네. 화면이. 안 넘어갔어요? 예. 아, 넘어갔네 이제. 어. 이것도 보게 되면 비싼 예. 추이로 나오죠. 뭐 비슷하네 다. 5년물하고 10년물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다 장기채니까. 예. 어쨌든. 아니 뭐 중기체죠 정확히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게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지. 것들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폭이 넓어지잖아요. 예. 넓어지면서 부담이 돼가지고 결국 터진 거예요. 금융이 터진 거예요. 2006년 하반기부터 예. 주택 시장에 그러니까 균열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연초이 예.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예. 금융위 전에요. 그랬었거든요. 이게 폭이 확 넓어지면서 이게 터졌던 거예요. 이 부담이. 이때 그러니까 요때 시기에 그렇죠. 넓어지면서 이게 예. 아,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뭐냐면 터졌다. 긴축 효과가 예.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실질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예? 긴축 효과가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저 때도 그러니까는 명목 금리는 5.25%로 지금 5.25에서 5.5랑 비슷한 그렇지. 수준이라고. 예, 예. 근데 저런 모습 보이고요. 그다음 거 봐보세요. 그다음 거 이제 최근 겁니다. 예. 이건 뭐냐면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2022년 3월 달부터 예. 3월 17일 18일에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예. 최근까지 쭉 이제 온 흐름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예, 하고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라고요. 물가를 비교한 보게 거예요. 되면은 예. 이거는 10년물 수출 수익률이 오히려 처음에 위에 있었죠.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실질 아래 여기 있었지, 앞에 그러니까. 전반 앞에 반 정도는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여전히 뭐냐면은 물가가 훨씬 이때는 높았으니까 당연히 그때 9%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물가가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채권의 수익률은 예. 시장 금리잖아요. 예. 시장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 근데 예. 이게 굉장히 낮았잖아요. 해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됐지.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물에 대한 마사지가 들어갔던 거예요. 상당 부분이 5년물이라든가.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서 쭉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다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됐죠. 여기 지금 제가 저기 4.05라고 써 있는 예, 예. 이때부터. 예, 그러니까 예. 4.05 4%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예.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양으로 바뀐 거죠. 플러스로요. 예. 바뀌었는데 폭은 크지가 않죠. 그러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긴축 효과가 예.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인 겁니다. 긴축 효과가 예, 긴축이 제대로 안 되고 안 됐다는 얘기죠. 아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죠. 긴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럼 얘기예요. 이 폭이 더 커져야 되는데 원래 긴축이 그렇죠. 제대로 했으면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지금 뭐냐면은 고용 지표가 다 좋고 예. 투자 지표 좋고 개인 소비 지표가 다 좋은 이유가 예. 자
기업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앉아 있어요. 예. 이 상황에서도.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금 부담의 압박이 적으니까는 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 고용도 계속 좋아. 음. 채용을 늘리니까. 예. 그 고용을 늘리니까 실질 임금 증가율도 플러스로 계속 양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플러스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줄이지. 안 줄도 되지.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러니까 긴축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럼 저희 5년물하고 10년물을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게 이제 그러니까 연준에서 저 부분이 그러니까는 실물 경기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시장 금리들이라고요. 주택 예. 시장하고 실물 경기에 5년물, 5년물하고 10년물이. 10년물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실물 경기랑 주택 시장에 타격을 주기 싫은 거죠. 대선도 미국 있고 정부 그러니까. 입장, 미국 정부 입장이든 예. 연준이든 간에 예. 인플레를 잡고 싶은 거지 실물 경기랑 주택 경기를 죽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게 어떻게 둘 다 양립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고 싶지 욕심이 사람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예. 잡으려고 그동안 무진 애를 써온 거예요. 예. 저거를.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같은 경우 폭발하면서 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을에 팍 터져 올라갔던 것이고 그랬죠. 이거 인플레이션은 통제 변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억제를 해왔던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또 선거도 또 임박해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실물 경기가 죽으면은 실물 경기 죽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뭐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제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지. 어차피 연준 입장 속에서 물가 안정이든 고용 안정이든 간에 둘 다 똑같은 저희 추구할 목표거든요. 예? 연준이야 그런데 사실 뭐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엊그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행정부하고는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 행정부가 재무부나 행정부는 바이든 대선에서 재선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인플레 물가보다는 성장을 지금 더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돈을 좀 풀더라도 성장을 키워야겠다는데 더 방점이 찍혀 있을 수 있지만은 연준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는 좀 따라가려나 미국? 아니죠. 그러니까 연준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잘못을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나라나 재무부의 예. 주요한 업무가 뭐냐면요. 화폐와 예. 그다음에 외환.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예. 재무부 소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한국은행법 따라 이렇게 열어보세요. 예. 근데 누구 소관으로 돼 있냐면은 기재부 경제정책과 이게 산하로 돼 있습니다. 예. 저걸로 이렇게 아니, 산하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여기 거기하고 어쨌든 저게 돼 있어요. 소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 안정은 없잖아요. 한국은행 목표에. 예. 근데 미국 연준은 고용 안정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예. 맥시멈 인플로이먼트가 예. 그리고 프라이스 스터빌리티입니다.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이게 없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예. 물가 안정은 모든 중앙은행 공통 목표지만은 미국은 고용법 때문에 고용 안정도 최대 고용도 이것도 그러니까 거의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강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재무부의 입장이나 재무부하고 그러니까는 그 연준이? 중앙은행하고 소통은 어느 나라 다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 정부에 그러니까는 그 이 재정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표까지도 그러니까는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은요. 고용이라는 게 결국 경기잖아요. 예. 우리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고용은 이제 저기 포함 안 시키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재무부하고 그러니까는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경기 죽이지 말자는데 그거 가지고 연준이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연준이나 재무부나 다 짝짝꿍이 돼서 근데 같은 방향으로- 연준이 근데 뭘 했냐면 단기 금리는 예. 쫙 올렸죠. 예. 그래서 3개월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는 연준금리하고 같이 쫙 올라가지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예.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몫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 줄이면은 좀 잡을 영향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를 본 거죠. 근데 개인들은 뭐냐면 가게들은 1년 미만에 단기 금리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쫙 올리고 예. 같이 연준금리처럼 이렇게 5%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재무부가 한 게 예. 단기 금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단기채를 떨어뜨리고 그걸 대신 작년에 왜 장기채 금리 확 올라갔을 때 그걸 예. 떨어뜨리기 위해서 단기채를 잔뜩 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뭐니 해갖고서는 뭐 하여튼 오픈 트위스트는 그거하고는 좀 아까 틀리지만은 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자 부담도 많이 증가하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자 부담이요. 대통령이 내는 거 자기 돈으로 내는 것도 어. 아니고 옐런 자기 주머니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어. 결국은 정부한테 다 이렇게 그 미국 사회에다 다 떠넘기는 건데 근데 자기들의 목표는 지금 선거 앞두고 경기 죽일 수 없잖아요. 물가보다 경기에 더 방점이 찍혔다 이거죠. 아니 물가는 어쨌든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래도 하향 이렇게 안정을 내려왔으니까 보여오니까는 자신감이 생긴 그렇죠.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경기도 좋아. 예. 그리고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인플레율이 저렇게 범피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로 긴축을 기업 부분에 대해서 안 한 결과라 이거예요. 안 한 결과라. 그게 우리가 경기 지표에서 실제 확인되고 있는 거고. 아까 저기서 저렇게 폭이 적게 나온 게 그렇죠. 지금 얼마든지 저게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저게 보여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냐? 아까 최 교수님 말한 대로 예. 올 하반기에 예. 다시 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게 저게 근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 경제 지표들을 실물 경제 지표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예. 저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가 죽어요. 예. 투자가 예. 실질 투자가. 근데 예. 지금은 투자가 살아 있거든요, 여전히요. 투자가. 그리고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살아 있고.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잘 나오고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플레라는 것이 잡으려면은 더 꽉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 모든 부문들을요. 예. 근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쭉 관철되는 것처럼 보여져 왔는데 예. 그게 착시라 이거죠. 어. 착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어떤 비용이 있냐면요. 경제학에 우리가 제가 노프리 런치였잖아요. 공짜 점심이 없다고요. 저렇게 긴축을 그러니까 양의 실질 금리가 저렇게 폭이 작다는 얘기는 상당히 저걸로 효과를 보려면은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아니 그러니까 저 실질 불안한 상태가 실질 금리가 양의 값이 폭이 작잖아요. 예. 금융위기 전에 컸잖아. 예. 그러니까 커가지고 단번에 이게 죽은 거랑 예. 작게 하게 되면 이게 오래 그래도 갈 수 있죠. 수명이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 속에서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예.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기조로 가려면은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인내심을 참고 지금 현재 고금리를 장기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하이어 포 롱건이 예, 뭐 그렇죠. 고금리 장기화가 예. 인내심을 갖고 계속 참아야 된다. 견뎌야 그렇죠. 된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힐 거라는 것이 잡힐 수 없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연준에서도 그 상황을 아는 거네. 그러니까 최백은 교수님만 아는 게 아니고 연준에서도 알고 그런데 있는 거네. 연준 입장 속에서는 예. 금리가 그러니까 저렇게 물가가 저렇게 다시 반등할 거라면은 예. 지금 이런 특히 여유 못 부리죠. 대선이 있잖아요. 아니 대선이 있어도 예. 저렇게 하게 되면요. 저게 그러니까 일단 하반기만 되게 여름철 지나서부터 나타나기 예. 시작하거든요. 올여름 지나서. 근데 8월 이후부터는 더군다나 예. 국채 압박도 있어요. 국채 공급 물량 압박도요. 미국의 해계 연도가 그렇지, 이제 9월부터 9월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 10월 달부터 바뀌니까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압박이 올 거라고요. 이게 물린다고. 못 견딘다 이거죠. 선거 때까지. 그렇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저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예.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혼란스러워 수밖에 없죠. 시장이 예. 굉장히요. 예. 제 얘기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예. 굉장히 무력감 연준의 실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늦게 했고. 예.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은 연준이 항상 이렇게 뭐 입장을 얘기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입장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데이터가 나온 거가 확인한 후에 뭐 그렇지. 한다. 그런 얘기 계속 했죠. 사후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후적 대응이죠. 아니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저렇게 보면 지금 왜냐면 제가 아까 최 교수님 그 모델을 제가 모르니까는 그거는 에이 설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저 도표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 저게 그러니까 아까 옛날 금융위기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져서 그때는 정말 긴축을 세게 해갖고서는 인플레를 잡을 거야라고선 세게 해갖고서는 그렇게 확 벌어져서 잡혔는데 지금은 긴축을 한다 하는데 긴축 뭐 같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긴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상태가 저 지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올 여름 이후에 5%까지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가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잡을 때 있잖아요. 예. 완전히 꺾이는 게 보일 때까지 그렇지. 확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잡다 말면은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요. 예? 이게 과거 이제 경험에서 보면 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가라는 게 원래 하반 경직성도 있는 데다가
그런 게 작용을 하거든요. 저도 밖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나 재무부나 예. 물론 연준이 독립돼 있다고 하는 건 말로만 독립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서로 다 전화하고 소통하고 밥 그럼요.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1월 대선까지만 예. 금리를 내리지가 않고 그냥 올리지는 말자 하는데 대선 끝나면 분명히 미국이 올릴 거다 금리를 못 견딜 거다라고 했는데 최 교수님은 11월까지 못 견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수치상으로 볼 때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이 먼저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거야. 시장이요. 난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걱정 말씀하세요. 3월 소비자 물가 지표만 가지고도 4월 10일 날 쇼크가 예. 상당히 우리가 4월 달에 경험한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정도였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조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예. 시장은 굉장히 제가 볼 때 혼돈에 빠지죠. 이 도대체가 그동안에 물가 잡힌다고 그랬었는데 예. 잡히긴커녕 예.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게 방향을 턴하게 되면은 그럼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은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죠. 지금 3월, 4월 계속 울퉁불퉁 범피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완전히 안 잡으니까 울퉁불퉁해진 그렇죠. 거지. 예. 앞으로는 울퉁불퉁해서 뚫고 이제 솟아 올라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목표치에서 많많이 멀잖아요, 아직도요.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저는 제 추정이 틀리기를 저기저가 아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예. 점쟁이처럼 얘기는 안 합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게 자연의 순리라는 것이 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지. 예. 예? 예.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연준과 재무부가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욕심이 지금 저는 이 지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비용인 거죠. 비용 지금. 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인플레 문제가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년 전입니다. 22년 3월이니까. 예. 근데 2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쫙 올려가지고 금리를 고금리를 하는데도 예. 물가가 지금 어쨌든 목표치로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연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지고 물론 경기를 더 탓하고도 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인하 쪽으로 방향을 지금 턴하는 나라도 꽤 생기고 그러잖아요. 뭐 유럽도 한다고 유럽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스위스도 그랬고 막 스웨덴도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예. 물론 그 나라들하고 인플레로 다르긴 하지만은 예. 문제는 제가 볼 때 인플레율을 미국은 제대로 안 잡았다 이거죠. 안 잡은 이유가 실물 경기 죽이지 않기 위해서, 주택 시장 죽이지 않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위기 전에는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주택시장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10년물을 그러니까 개입을 안 했던 거야. 예. 예?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폭이 팍 커지면서 펑 터진 거라고요. 결국은요. 예. 그러면 뭔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그러니까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지난 2년 넘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과욕을 부린 거죠. 저는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 장기화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어로 하이퍼드 롱고가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다 했고 제가 그래서 이 상태로 가려면은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하다 연준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제가 이제 3월 달까지도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난 겨울까지도.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근거였던 거죠. 인플레이션의 어쨌든 실물적인 기반이 여전히 그러니까 강하다 이거예요. 네. 강하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고용 지표 좋고 뭐 성장률 좋고 막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나올 때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나오잖아요. 연준의 위원들조차도 저마다 그러니까는 뭐 금리 인하 뭐 하반기에는 뭐 가능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엇갈리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적어도 연준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세계 중앙은행 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연준이 지금 뭐냐면 방향성을 상실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연준이 저런 모습을 보인 게요. 금융위 전에도 있었습니다. 금융위 전에 뭐냐면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연준을 정할 때 소위 말해서 그 당시도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니까는 의회에 나가서 이제 중앙은행 은행장들은 의회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면서 뭐냐면 그거 가지고 커넌드럼이라고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그 표현 보고서 제가 그 당시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커넌드럼 수수께끼 같다는 얘기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연준의 총재가 연준의 의장이니까 수수께끼 같아?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돼?
세계의 은행인데. 아니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는 사후적으로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러면 이랬을 때면 시장은 굉장히 뭐냐면 혼돈에 빠집니다. 지금도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도 연준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파월이 그러니까는 점잖게 얘기했지만 범피 패스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나 저랑 비슷하다고 봐요. 불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그 연준이 아까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예. 방향성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 최 교수님 얘기만 보고 제가 이해한다면은 연준이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휘둘리고 있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원래 연준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가려면은 지금이라도 금리 올려서 물가를 일단 잡는데 확실하게 칼을 휘둘러야 되네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이 그렇게 인기도 높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일 수도 있죠. 예. 지금 뭐 옐런은 그러니까 온통 바이든은 지금 옐런한테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옐런한테만. 예. 옐런이 그 역할을 참 충실하게 잘해왔는데 문제는 시간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지속되어지면서 지금 옐런도 굉장히 저는 궁지에 지금 몰리고 있다. 옐런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잘 버텼는데. 그렇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이 남았는데 투표일 전까지 6달 버텨야 남았는데.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앞에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만약 때는. 진짜 5%까지 물가 오르면은 미국 대선은 끝난 거지. 해보나 마나죠. 근데 이게 대선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이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시간 얼마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럼 자, 어떻게 그래서 되는지. 이제 그러면 이 변수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국의 통화 정책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넘기기 전에 예. 오늘 뉴스 보니까 KDI 한국개발원에서 예. 성장률 확 올렸잖아요. 전망치 그러면서 금리 예. 인하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잠깐 그렇죠. 비췄거든요. 거기에 지금 또 다들 환호하는 거 많아요 지금. 예. 이거 지금 말하시는 앞에서 오프닝 멘트 할 때 우리 PF 대출 이거 지금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 예. 늘리고 연장하고 이런 것들을요. 저는 딱 그 보는 순간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걸 예. 선언한 거예요. 그렇지. 구조조정 예. PF 구조조정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작업장에서 90 내지 95%는 정상이라 그랬어. 예? 금융위원장이. 최대 3%가 부실 우려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거만 제가 7조 원 정도만 그거 보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요. 그럼 내가 볼 땐 중국보다도 지금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절대로 이게 망하면 안 된다는. 중국은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없다 하면서 지금 개발업체들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헝다니몬이 다 다 날아가고 있잖아. 걔네들하고 충격이 없어서 지금 걔네들도 부동산 많이 죽어 있는데 부동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조정은 우리가 뭐냐면 다들 원칙적으로는 반대할 수가 없는 저거잖아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안 하겠다는 거거든. 안 하겠다면 그 후유증은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시간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다가 뭐냐면 금융 환경이 지금 이런 지금 앞에서 얘기한 상황을 제가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국도 제가 이제 이걸 추정을 해봤어요. 지금 이거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한국도 보게 되면은 딱 보게 되면 이제 이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4월, 5월, 6월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가져요. 근원 소비자 물가로 중심으로 왔을 때요. 내려가진단 말이에요.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이게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하긴 미국이 올라가는데 한국도 따라 올라가. 미국이 한국과 관계없이 한국 따위가 이게 올라가져요.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추정할 때 무슨 변수가 빠진 거냐면요. 소위 말해서 환율 변수가 빠진 거야. 환율은 이건 빼고. 왜 그러냐면은 이 3월 달까지 나올 때가 뭐냐면은 환율이 연초부터 했을 때가 한 1,300원에서 1,300원 지난해 연말에 1,300원 밑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300원, 1,350원을 돌파한 게 3월 한 20일경부터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막 이게 폭등했었던 거죠. 1,400원까지 가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월달까지 이게 안정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관리가 되던 상황 속에서 나온 이게 이 물가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뭐냐면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이게 추정 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환율 변수가 안 들어갔는데 문제는 환율 변수가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금리 안 내리게 되고 인플레 충격이 나오게 되면 다시 4월 달처럼 시장 환율도 폭등할 수 있잖아요. 예. 4월 달에 경험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 그다음 그 표 봐보세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본 게 뭐냐면요. 예. 수입 물가가 발표돼서 4월 달께 엄청 올라갔는데 수입 물가 엄청 4월에. 올랐어요. 엄청 올라갔어. 그 환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저게 뭐냐면은 저희 이 주황색 선이 주황색 선이 예. 요거. 이게 그러니까 예. 파란색 선은 이제 그러니까 1년 전에 추이고 예. 주황색 선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추이예요. 무슨 추이? 그러니까 이게 수입 물가. 아, 수입 물가. 네. 수입 물가 아니야, 추이구나.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 이게 추이? 환율이에요. 예, 환율. 아, 환율이네, 환율. 작년에 비해 가지고 확 예.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가 가지고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예, 3월 달 예. 이후니까는 이게. 그렇지. 예, 예. 예? 3월 달 예. 이후 쫙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당연히 수입 물가에 영향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환율은 모든 수입 물가에 다 영향 미치는 거니까요. 그렇죠. 유가하고 달리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예. 수입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예. 없지.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다음 표 보세요. 예. 오늘 바쁘네. 자,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시게 예. 되면은 예. 우리가 수입 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내고 달러 기준으로 내는데 달러로 수입을 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환율로 적용을 해가지고 원화로 이제 원화로 환산하게 하지. 하니까. 예.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원화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예? 근데 이거 봐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월 달까지도 예.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때 4월 달까지도 예. 달러 빨간색 기준으로는 선이, 빨간색 선이 예예.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예.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 시장에 있어서 예. 인플레가 좀 잡히고 있다는 얘기죠. 상품이라든가 이런 원재료들이 마이너스 작년보다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달러 기준으로 잘되는 달러 기준으로는 잡혔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아,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걸 원화로 바꾸는 순간에 1, 2, 3월 달은 2, 3월 달이 마이너스로 가다가 예. 마이너스 쭉 내려갔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앞에. 내려가다가. 근데 4월 달에 갑자기니까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2.94%로. 그 전에만 해도 마이너스 0.5였잖아요. 3월 달에요. 예. 원화 기준으로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좀 끌어내려준 거야. 아 이게 예. 그러니까 환율 덕분에 그렇죠. 환율 덕분에. 그리고 이제 이 국제 수입 가격들도 좀 하락했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4월 달에요. 4월 달에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국제 상품 시장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그런데다가 뭐냐면 환율이 폭등을 환율이, 해버리니까는 예. 이게 2.94%팍 폭등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변수가 앞으로 계속 있잖아요. 간다면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가 간다면은 예. 이런 상황이 재발 안 내리라는 법이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미국의 인플레가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환율까지도 도움이 안 된다면은 미국보다 충격이 훨씬 2배로 커지겠네 그러면. 그렇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추정한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그런 소비자 물가는 예. 이 저런 변수가 전제가 안 된 건데 예. 저걸 포함하게 되면 근데 전제를 안 했어도 2% 밑으로 안 내려간다 이거예요. 예. 안 내려가는데 저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저것보다도 현실적으로는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한국도 그러니까는 올해는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것은 더더라 미국이 만약에 금리 못 내린다면은 더 내리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금리 내리는 거를 KDI가 그렇게 군불대고 하는 것은 저는 KDI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합니다. 되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년 살펴보면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용역을 기획으로 이렇게 주면은 거기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어낸 경제학자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KDI가 금리나 이 상황에서 금리나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아, 지금 어차피 농산물 이런 것은 이게 금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예? 그 얘기 맞는 것 같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이건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25만 원. 예, 그거 주는 거는. 예, 그럼 예. 지금 물가는 그러니까 저기 농산물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국민들이 돈 쓰는 거는 인플레 영향 미친다 이러고 앉았어. 그럼 금리 인하도 하지 말아야지. 그건 그렇죠. 금리 인하하게 되면 돈이 더 풀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그러니까는 맞춰서 그러니까는 맞춤형으로 원하는 예.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했듯이 부동산 시장이 예. 죽는 거. 이거 막고 그러니까. 싶고 기업들 친기업적으로 예. 기업들 금융비용 줄여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잠깐 금리나 군불 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내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예? 못 내리. 제가 봐도 못 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 한국의 상황이 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를 잡는 것은 예. 쉽지 않다.
예. 예? 결국 뭐냐면 미국의 종속 변수라 이거예요. 한국 경제는요. 예. 종속 변수라 이겁니다. 한국의 인플레도 미국 금융시장의 종속 변수라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전망이 만약에 실현된다면은 한국은 물 건너간 거죠, 물.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이제 우리가 CPI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융 완화 분위기가 막 형성되면서 환율이 지금 오늘 이제 1,350원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얼마까지나 가겠는가 예. 하는 거죠. 왜냐하면 3월 달을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공급 물량의 구조가 따라서, 바뀌거나 예. 아니면 인플레가 그러니까는 기조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다시 또 폭등을 하는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변수들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여전히 다 남아 있잖아요. 둘 다 예. 변수가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상황은 저는 미국의 종속 변수가 돼버렸다고 봐요. 예. 종속 변수가 인플레든 뭐든 간에. 미국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예. 항상 기대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빨리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경기 전망도 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하반기에는 인하할 거다. 이 전망 속에서 다 계산들 했던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 전망치들도요. 경제 전망치들이. 예? 다 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미국의 종속 변수라고 하지만은 KDI가 뭐 내놓은 그 금리 인하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그거 사실은 욕 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 애매하게 말은 했는데 일반 국민들도 뉘앙스는 그러니까 인하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비겁한 거지. 비겁한 거지. 아니 그래서 그 KDI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성장이 지금 불붙고 있다. 예. 2.2%로 전망했던 거 2.6%로 확 올렸잖아요. 이 정도로 자신 그거하고도 있다는 안 맞는 얘기지. 아니, 금리 그러니까 인하가. 그렇지. 근데 지금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1분기에 수출이 지금 반짝 성장하면서 자신감 굉장히 지금 얻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제 보면서 그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을 1분기에 다 털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재정 수지가 지금 1분기에 사상 최대로 지금 적자폭이 75조 3천억 75조 원이 지금 다 털어넣었다는 거냐. 뭐 선거도 있었고 거기다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게요. 예. 한국은행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50조인가 그거. 아니, 그러니까 1분기에 누적 네. 저거 된 게 뭐 중간에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35조 이렇게 가는데 그게 예. 역대 최고인데 그것도 한국은행 1분기죠. 마이너스 통장처럼 끌어다 쓰는 예. 거. 근데 예. 그게 재정 적자에 안 잡혀요. 그거는 안 잡히지. 그러니까 한국은행 구독까지 갖다 쓴 것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더 썼겠구나. 그렇죠. 하긴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그거 자꾸 마이너스 통장 쓰지 말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75조 그리고 왕창 100조 집어넣었으니까 이상을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한 거예요. 1분기 어쨌든 선거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거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정부가 더 이상 1분기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 재정이 어쨌든 간에 좀 기여를 한 거 아닌가? 그 하반기 생각이 갈수록 들거든요. 이제 지출 줄어들 게 아닙니까? 당연히 1분기 다 썼는데. 예, 그렇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도 이게 그러니까 다 불황형 흑자입니다. 지금 예. 불황형 흑자예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지. 예. 결국 성장률을 계산하는 건 순수출이거든요. 예.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예요. 예. 수출이 조금 늘었지만은 예. 그것도 되게 이제 반도체가 좀 회복이 돼가지고 예. 나머지 12대 산업 보게 되면 여전히 줄어들고 앉아 있고. 예. 예? 2011년 수준보다 지금 낮은 상태니까요. 예? 12대 산업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회복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러면 수입이 엄청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버려서 만드는 거라고. 근데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요. 결국 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거죠. 그렇지. 예. 갉아먹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는 미래가 지금 1분기씩 나오리란 불확실하니까,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지표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왜 2.6%로 좀 성급한데 그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뭐냐면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잠깐만 그 얘기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잘 가고 있다.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이 정부의 가장 취약점이 경제잖아요. 경제. 예. 예? 경제인데 그 경제가 어쨌든 간에 1분기에 성장률 수치로 볼 때는 예? 의회의 수치가 나오니까 수치만 봐가지고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거 해주는 거죠. 마사지 해주고 그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시간 안 될 것 안 같은데. 돼요? 그건 다음 반도체가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를 봐보세요. 오늘 주가가 코스피가 좀 올라갔습니다. 예? 연초 대비 좀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예. 한 2, 3%인데 예.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예.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도 있지만은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뭐에 대해 조금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상하게 막 저기 저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저기 그 이상한 애국심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건 삼성전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정확히 그러니까 직시를 하고 그걸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봐요. 지금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 아니면 오늘 그 간단하게라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아니 제가 궁금한 좀 묻고 싶은 것도 있어갖고 예. 그거 그러면 다음 어차피 고정적으로 다음 주에 나오시니까 예.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든가 이 한마디만 이제 하고 한마디만. 끝낼게요.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이 5월 2일 날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가 지금 수출 잘 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해외 나갔다 오면서 봄이 왔네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는 찬물 끼얹듯이 이거 얼마 안 간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도 반도체 지금 경기 이거 얼마 안 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예. 이유를 뭐 전문 용어도 섞어서. 예. 근데 이 양반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용 회장보다는 반도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AI 주도로 이제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기존 반도체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지금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고 AI 주도하는 건데 이 AI 주도 속에서 SK 하이닉스 같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미세 공정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번에 이런 얘기했죠. 캐펙스라는 이런 용어를 딱 갑자기 언론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용어를 써. 캐펙스가 이게 이제 영어인데 이런 걸 여기 굳이 이런 식을 외래어 쓸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데 캐펙스가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약자예요. 자본 지출. 그러니까 투자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자본 지출하면 그게 투자로 잡히는 거니까요. 이 자본 지출이 그러니까 미세 공정 구조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5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투자해 가지고 새로운 공정 과정을 이렇게 설비를 하려면은 이거 뽑아낼 수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5조 30조 원이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 잘못 투자하게 되면은 시장에 수요가 없는데 이거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문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생태계 사고가 없다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가를 포함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생태계 사고가 없는데 생태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모바일 저희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콘텐츠도 구하고 소프트웨어도 막 여러 가지가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AI가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요. AI는 모든 부분을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AI가 이제 산업 생태계를 굉장히 변화를 만들어 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변화에 맞춰서 반도체는 매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반도체는 거기에 그러니까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 그나마 이게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5조 원에서 30조 드는데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하다가 뒤처지는 거니까요. 근데 하려면 뭐냐면은 생태계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죠. 읽지 못하면은 엉뚱한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걸 HBM 못했다가 지금 이렇게 뒤처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올해 1분기 보게 되면요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기록하고 영업이익 있었고 삼성전자도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TSMC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갔다고 작년에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가 다 같이 된 게 아니라 TSMC는 여전히 잘 나갔었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생태계에 자기가 중심에 있느냐, 그리고 생태계 변화를 그러니까는 생태계 변화를 자기가 그걸 반영시킬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제 최근의 모습 보면 돼요. 삼성전자는 뭡니까요?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 속에서 뭐냐면 SK 하이닉스하고 둘이서 두 개를 놓고서는 경쟁시키면서 자기들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장난하고 앉았잖아요. 젠슨황이 두 사람 양쪽을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 지금 2020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 히 달라졌어요. 지금요 반도체 생태계가. 반도체까지 무너지면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12대 반도체 제한 12대 산업은 2011년 수준보다 더 낮아요. 작년에 3,660억 달러 수출했는데 2011년에 4,000억 달러였었어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갖고 그 얘기는
짧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예. 다음 이게 주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게 지금 반도체 정도 맞는데, 그러니까, 근데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오늘 미국 금리 하지 말고 반도체 얘기할 걸 그랬네 그러면. 예,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요새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그 반도체 얘기는 다음 주에 그럼 한번 좀 준비를 해주셔서 그때 하시지 뭐. 예. 최백운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